제 이름은 박계란입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고 은퇴한 지는 벌써 십수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금은 중부 지방의 어느 한적한 소도시,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의 외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이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지요.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 가지는 담장을 넘어 집 안까지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이 동네의 거리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집이 워낙 크다 보니 나 혼자 빈 방들을 지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그 공허한 울림을 듣고 있노라면 이 넓은 공간에 정말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파고듭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소리가 되어 들린다면 바로 이런 소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발소리는 유난히도 차갑고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몇 년 전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낡은 등나무 의자 위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터져 나갈 것 같아 심장을 움켜쥐고 가빠오는 숨을 몰아쉬며 버텼습니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지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할까봐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불이 꺼져 있었고 골목 끝 사찰에서 들려오던 은은한 목탁 소리조차 멈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마 며칠이 지나서야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밀려오는 서러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기억은 마치 밀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법인가 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밤, 나의 정신은 의지와 상관없이 수십 년 없이 수십 년 내가 30 남짓되었을 무렵 남편 임세종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당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었죠. 수입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날들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아들 상훈이와 딸 서연이는 고작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은 고작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나는 그 곁에서 집안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곧 인생의 큰 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종의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야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의 와이셔츠 깃에서는 낯선 여자의 진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그 독한 향기는 한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던 아내에게는 그 어떤 모욕적인 언사보다도 더 깊고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의 향수가 우연히 옮겨 묻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속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회의가 있다며 며칠 동안 북쪽 도시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뒤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 여관의 숙박 영수증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나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노란 얼굴의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눈빛은 너무 내 밑바닥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이 찬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군요. 계란씨, 어젯밤에 세종시가를 건네더군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도끼가 내 온몸을 내리쳐 두 토막으로 갈라놓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점잖은 설명도, 남겨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른 여자를 따라 무책임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텅 빈 가슴과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두 쌍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풍경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아이들을 품에 고 있었고, 낡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 상훈이는 내 눈물을 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 품에 안겨있던 딸 서연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 버린 거야?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통째로 도려내진 것처럼 허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낮에는 읍내에 있는 전작, 부품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온종일 기판에 작은 부품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눈을 찌르는 듯한 밝은 조명 아래서 귀가 멍멍할 정도의 기계 소음을 견디며 하루를 견디며 하지만 일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부엌거리를 펼쳐놓아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배정해준 원단을 재봉질하거나 일일이 단추를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침침하고 노란 전구 불빛 아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나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이어지는 작업의 졸음이 쏟아져 바늘에 손가락을 졸음이 쏟아져 한 번은 이 쏟아져 바늘에 손가락을 질리는 예사였습니다. 빗방울이 맺히면 대충 헝겊 조각에 질리는 예사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예물로 주셨던 금반지를 꺼내 들고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저울에 반지를 달아보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3만 원밖에 안 돼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이 반지라도 내놓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전당포 카운터 위에 저당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의 시선은 더욱 시리고 따가웠습니다. 내 등 뒤에서 그들은 수군거렸죠. 에고, 계란이 참 가엾게 됐어. 남자가 도망가고 여자 혼자의 둘을 키우니 얼마나 버티겠어? 어떤 이들은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조만간 애들도 엄마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냐? 그 말들은 하나하나가 가시가 되어 내 등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임세종에게서는 끝내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미 그의 겨울, 그 비 내리던 밤에 다 타버려 재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아이들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모두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이 낡고 넓은 단독주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끔은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고요한 밤이면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 나를 지켜줍니다. 가슴 통증으로 쓰러질 뻔했던 그 밤,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가슴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겨졌던 그 모진 세월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집안의 생계는 오로지 내 가녀린 두 어깨에 지워진 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 공기는 늘 서늘했고 부엌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안 치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 한 그릇씩 먹여보낸 뒤에야 나도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상훈이와 서연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채 가방을 메고 골목 어귀를 돌아 학교로 가던 아이들은 몇 걸음 가다 말고 꼭 뒤를 돌아보며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데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멀어지는 아이들의 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절대로 기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매일 안 된다는 다짐이 매일하는 공장에서의 8시간은 고역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쉼 없이 돌아갔고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면 조잔의 날카로운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눈을 찌르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온종일 기판과 씨름하다 보면 퇴근 무렵엔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시장에 들렀습니다. 가장 저렴한 채소들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가장 저렴한 채소들을 콩나물이나 끝이 물은 열무도 내 손을 거치면 훌륭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가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 쓰레기통 옆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누런들개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엉망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온몸은 흙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녀석의 눈망울만큼은 보석처럼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형. 내 마음이 한순간에 약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만두 하나를 반으로 갈라 던져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그것을 받아먹더니 내 뒤를 졸졸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상훈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서연이는 오히려 신이 나서 녀석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너무 가여워요. 눈이 꼭 올 것 같아요. 서연이의 말에 나는 녀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갈 곳 없이 떠도는 이 작은 미믹스견의 처지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 풍파에 갈 곳 없이 떠도는 이 작은 미믹스견의 처지가 나는 녀석을 거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보기 전 들어오라는 염원을 담아 아복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복이는 우리 가족의 막내이자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투정 한 번 없이 잘 먹었고 내가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느라 눈이 침침해질 때면 늘 내 발치에 누워 고른 숨을 내쉬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복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보가 나왔어 하며 녀석을 찾았고 서연이는 자신의 반찬에서 고기 조각을 몰래 떼어 아보기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아보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짐승 그 이상 말 못하는 셋째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계란씨,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들개를 키워? 돈 아깝게. 남편 도망가고 애들 키우기도 벅찰 텐데 참 유별나네. 그런 말들이 가시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나는 못 들은 척 귀를 닫았습니다. 아보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위안이었으니까요.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밤 공장 일이 늦어져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 아이들은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보기가 그 좁은 이불 틈으로 타고들어 아이들의 몸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있더군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들을 데워주려는 그 모습에 내 콧날이 진해졌습니다. 아, 이 녀석이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구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람도 돈도 아닌 이 작은 생명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나는 밤마다 남몰래 울던 연약한 여인에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억척스러운 어머니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은 이제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내 몸뚱이와 이 작은 생명들만이 진짜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아보기는 우리 집에서 10수년을 함께하며 가장 고단했던 시절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50살을 넘겼을 무렵 아보기도 어느덧 노견이 되어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녀석은 부엌 구석에서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상훈이와 사연이는 녀석을 붙잡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나는 아보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본 뒤 녀석을 집 뒤뜰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보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는 것을요. 어쩌면 녀석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수호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빛이 되어주고 아이들이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뒤 나의 가장 쓸쓸한 노년에 또 다른 아보기를 만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74살이 되던 해 나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이 넓은 3층 주택에서 홀로 지내다 만약 밤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모르게 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계란아, 이제 서울 가서 상훈이네랑 합쳐. 자식들 옆에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어? 고민 끝에 나는 커다란 이삿짐 가방 하나에 내 인생을 꾸려 넣었습니다. 대문을 굳게 잠그고 정든 소도시를 떠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고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인파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정적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매연 냄새와 소음 속에서 나는 이삿짐 가방을 꽉 쥐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훈이네 집은 서울 변두리의 어느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였죠. 고향의 낡은 주택에 비하면 공간은 턱없이 좁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혜정이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혜정이가 어머님, 드디어 오셨네요. 드디어 오셨네요. 드디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손주 지훈이도 방에서 고개를 쏙 내밀며 첫날 저녁 상훈이는 나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슬며시 2억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시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시고요. 나는 연신 알았다. 알았어. 돈 안 써도 된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귀한 대접을 받는 어른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한 달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빨래를 개어주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혜정이는 늘 어머님 쉬세요. 힘든 일은 저희가 할게요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효도라는 게 별건가? 이렇게 자식들 곁에서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최고지.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집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정이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상월 씨도 어머님 옛날 손맛을 그리워하고요. 앞으로 장보고 밥하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퇴근하고 와서 따뜻한 밥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장보기, 음식하기, 설거지는 오로지 내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물 가는 고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한다는 3,000원이 넘고 물가가 오르면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을 호가했습니다. 지갑 속의 돈이 돈이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삼시세끼 식사 준비는 물론 청소와 빨래까지 은근슬쩍 내게 떠넘겨졌습니다. 혜정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지만 내 아들 집인데 좀 도와주면 어떠랴 들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주 지훈이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파출부 아줌마들인 거야? 할머니는 왜 맨날 부엌에서 밥만 해?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훈이는 당황한 듯 더 웃으며 지훈이를 나무랐습니다. 이 녀석아, 할머니가 왜 파출부야? 너 사랑해서 밥 해주시는 거지. 하지만 그 어린 손자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국물을 들이켰지만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나도 대접받으며 편히 쉬고 싶어 온 건데 내가 정말 이 집의 일꾼이 된 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방에 홀로 서 있을 때면 옛날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8시간 동안 쉼없이 기판을 끼우던 그때처럼 지금 나는 아들의 집이라는 또 다른 공장에서 8시간 넘게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이제는 쉴 줄 알았는데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그 지옥 같은 굴레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혜정이가 친구들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워낙 살림꾼이라 제가 너무 편해요. 삼시세끼 다 챙겨주시니까 저는 퇴근하고 쉴 수 있거든요. 친구들은 부러운 듯 정말 복받은 며느리네 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나는 그 곁에서 텅 빈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무상 노동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데 안방에서 상훈이와 혜정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나서 당신 살이 좀 붙었네. 편하긴 한가 봐. 혜정이가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럼 당신도 알잖아. 빨래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 상훈이는 그저 응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차오르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 따뜻해 보이던 아파트가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꿈꿨던 행복한 노년의 실체는 결국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밤이었습니다. 상훈이의 집에서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자 가슴 속에 불하는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은퇴한 노모를 모시는 효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장보기와 요리, 청소와 빨래가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린 고단한 일상이었습니다. 상훈이와 혜정이는 퇴근 후 차려진 밥상을 받는 것을 마치 정해진 권리인 양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훈이가 밥을 먹다 말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이제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달 수강료가 1억만 원이나 해요. 이번 학기 교재비까지 하면 거의 4억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내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모아두신 돈 좀 있으시잖아요? 우선 그것 좀 보태주세요. 제가 연말 성과급 나오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나는 순간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연금은 한 달에 3연여만 원 남짓이었고 평소 생활비를 빼면 겨우 손에 쥐는 정도였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모아온 그 쌈짓돈은 사실 내가 나중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간병인이라도 쓰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간병인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최소 3억만 원은 든다는데 내 노후 자금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물고가 트이자 요구는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바꿔야겠어요. 신영은 3억만 원 정도 하는데 우선 엄마가 좀 내주세요. 엄마, 지훈이 학교 납입금이 8억만 원인데 이번 달에 손이 좀 모자라네요. 심지어 상훈이는 요즘 주식 시장이 좋대요. 엄마 돈 정직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벌어다 드릴게요라며 내 노후 자금을 탐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돈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구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나의 소중한 예금은 5정억만 원에서 3, 곱증을 찍어볼 때마다 한 줄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내 가슴은 도련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삶의 마지막 존엄이자 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상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이제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구나.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남인가요? 우리가 남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보고만 계시겠다는 거예요. 곁에 있던 혜정이도 싸늘하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시골집에 혼자 계실 땐 돈 쓸 일 땐 돈 쓸 일 땐 돈 쓸 일 땐 돈 쓸리다. 지금 손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뺏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양손 가득씩 재료를 들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해 도어락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내가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들어오세요.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양손에 든 무거운 비닐봉지가 손가락을 파고들었고 나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멍하니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며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자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고 불편할 땐 내 처지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밤늦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혜정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내가 사온 채소들을 싱크대에 내동댕이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장 좀 적당히 봐오세요. 돈 아까운 줄 모르시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을 기다려온 노년의 모습인가. 자식들이 장성하면 효도를 받고 평온하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파출부이자 인간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전당포에서 금반지를 저당 잡히고 3만 원을 받으며 떨던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싶었습니다. 그때는 타인인 전당포 주인이 내 자존심을 깎아내렸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낳고 키운 아들이 내 영혼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훈이에 대한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나는 짐을 챙겨 상훈이의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내 가슴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갈 곳 없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나와 계세요? 오빠랑 세연이가 또 무슨 짓 했어요? 서연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그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운해하지 말고 얼른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서연이네 집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학원 광고지가 빼곡했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외손이 아름이가 내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하고 내 목을 껴안는 아이의 보들보들한 살결이 다 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손주 진우도 폴짝폴짝 기어나와 나를 반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내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푹 쉬세요. 하지만 그 다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쁜데 애들 아침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엄마, 저 오늘 야근이라 아름이랑 진우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좀 데려와 주세요. 서연이의 부탁에 나는 딸 고생 덜어주는 게 엄마 도리지 싶어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는 다시 삼시세끼와 온갖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토스트를 굽고 죽을 끓였습니다. 정오가 되면 모자와 양산을 챙겨 들고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을 다 노인들한테 맡긴다니까 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한 번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진우의 태블릿을 내가 압수하자 퇴근한 사위가 얼굴을 붉히며 내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애를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요즘 교육은 효율이 중요하지 무조건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손에 든 연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구식 방식으로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너희가 있었겠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이가 효녀라고 칭송했지만 실상 나는 서연이네 집에서도 무보수 파출부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살감기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도 억지로 일어나 죽을 끓이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사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당신 너무 착한 척하지 마.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우리한테 짐만 되면 어떡해? 사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주실 것도 별로 없잖아. 당신만 고생이지.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물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짐이었고 심지어 내 사후의 유산가치로만 평가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조심스레 내 안부를 물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잠든 손주들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밤바람이 내 뺨을 때렸지만 내 가슴속은 이미 차디찬 얼음잔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자식들의 집 어디에도 내가 발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집을 떠나오던 그날 밤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신도시의 차가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밤바람이 뺨을 때려 얼얼했지만 자식들에게 짐 취급을 받으며 느꼈던 가슴속의 냉기에 비하면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나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 숲과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의 행렬을 뒤로한 채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나의 낡은 집이 있는 남쪽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몸을 실은 남행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건물이 하나둘 사라지고 푸른 논밭과 야트막한 지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수십 년 전의 상훈이와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따 봐요. 하며 손을 흔들던 그 어린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요?
억누르려 해도 눈물이 자꾸만 쏟아져 나는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한 나의 3층 주택은 마치 오래된 독태를 푹 숙여야 나는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부착했을 때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흙내음과 사찰에 스치는 익숙한 흙내음과 자취했을 때 외벽은 더 얼룩덜룩해졌고 녹슨 대문에서는 삐걱거리는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두껍게 쌓인 먼지가 나를 맞이했지요. 하지만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 마치 이 집이 나를 기다려준 것만만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닦아내고 이불을 헷깎아내고 이불을 햇볕에 말리며 이불을 햇볕 이불을 햇볕에 말리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 물에 만봐 판 그릇에 장아찌 몇 조각을 얹어 먹으며 나는 다시는 외롭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골목 어귀 쓰레기통 옆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뼈만 앙상한 누런개 한 마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복이니? 하고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 녀석의 눈망울과 나를 보며 세차게 흔들어대는 꼬리 모양새가 수십 년 전 우리 집을 지켜주던 첫 번째, 아복이와 집을 지켜주던 첫 번째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내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의지해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길로 녀석을 데려와 깨끗이 씻겨주었습니다. 녀석은 목욕을 시키는 내내 얌전히 있었고 가끔 내 손을 핥아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나는 녀석에게 고기 조각을 섞은 흰쌀밥을 뜨는 내내 닭에 섞은 흰쌀밥을 듬뿍 차려주었고 마당에서 일원을 듬뿍 차려주었고 다시 아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복이는 금세 영리하게 내 곁 주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의자에서 일어나다 어지럼증에 앞으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복이가 맹렬하게 지저댄 덕분에 이웃집 아매씨가 달려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계란 언니, 다행히 이 강아지 덕분에 살았네요. 요즘은 자식보다 이 개가 낫다니까. 병원 안 침대에 누워 나는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공들인 친자식들은 나를 짐자식들은 나를 짐작 취급하는데 이 이름 없는 개 한 마리는 나리는 나를 위해 목청껏 소리를 하는데 이 이름 없는 개 한 마리는 나리는 나를 위해 썩히기 아깝지도 않아? 혜진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수리해서 방 몇 개를 내놓는 게 어때? 여기 공단 근처라 젊은 사람들이 싼 방을 많이 찾거든. 돈도 벌고 사람 온기도 느낄 수 있다는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은 돈은 장은이와 혜정이에게 뜯기고 남은 삶, 오십니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삶을 위했습니다. 5,6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이 돈까지 썼다가 실패하면 난 정말 끝이야.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상훈이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 푼돈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나한테 주면 주식으로 불려줄게요. 서연이 역시. 엄마, 나중에 사기당하면 우리한테 손 안 벌릴 자신 있어요. 나중에 사기당하면 우리한테 손 안 벌릴 자신 있어요. 라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아보기를 쓰다듬으며 켜십니다. 나는 아보기를 쓰다듬으며 이 0,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드리기로 한 날. 잠이 오지 않아 밤새 아보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보가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어. 남 눈치 안 보고 내 발로 단단히 서고 싶다. 공사가 시작되자 집 안은 온통 소음과 먼지로 가득 찼지만 나는 어린 소녀처럼 가슴이 사리로 들렸습니다. 3주 후 어두컴컴했던 2층 공간은 세계의 깔끔한 원룸으로 변했습니다. 수리를 마친 2층 방 색하는 곳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혜진이의 도움을 받아 인근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 게시판에 정겨운 자취방, 공단 인근,
보증금 저렴이라고 적은 손글씨 전단지를 붙였지요. 월세는 이 동네 시세에 맞춰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9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든든해졌습니다. 첫 번째 식구는 인근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25살의 미소 씨였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들어온 그녀는 방을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더군요. 할머니, 방이 너무 깨끗하고 따뜻해요. 공장까지 걸어서 금방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가 수줍게 건넨 첫 달 월세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남몰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76의 나이에 내 힘으로 번 이 돈은 전당포에서 금반지를 바꾸며 흘렸던 눈물 젖은 돈과는 차원이 다른 생의 의지가 담긴 무게였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공단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40줄의 김씨가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이삿날 봉투에 담긴 참이 몇 알을 내밀며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밤일이라 낮에는 잠만 자서 조용할 겁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은 수차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청년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끈 새색시 부부가 차지했습니다. 짐이하고는 종이 상자 몇 개와 낡은 접이식 침대가 전부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젊은 날에 고단했던 나와 임세종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텅 비어 정막만이 감돌던 3층 집은 이제 다시 사람 사는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고 누군가는 밤샘 작업을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하루를 정리했지요. 층간소음이라며 눈살을 찌푸릴 법도 했지만 내게는 그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마치 살아있다는 박동처럼 정겹게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큰 솥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마당에 퍼지자 퇴근하던 미소 씨가 할머니, 냄새가 꼭 우리 엄마 집 같아요. 라며 입맛을 다시더군요. 나는 그녀를 불러 앉혀 찌개 한 대접을 내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미소 씨는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는 남남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 앞에 둘러앉은 그 순간만큼은 영락없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소소한 행복은 아들 상훈이의 전화 한 통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집안 망신스럽게 생판남들을 집에 들이다니요. 상훈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기 너무 적적해서 그런 거다. 다들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드시더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그 사람들 중에 범죄자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모진 말들에 나는 가슴을 쥐어짜며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상훈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이제 월세 받으신다면서요? 그건 어차피 여유 자금 아니에요? 지훈이가 이번에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900만 원이면 딱 맞겠네. 그거 지훈이 공부하는데 보태주세요. 엄마는 연금도 나오는데 그 돈 다 뭐 하게요? 그의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고치고 방을 내놓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이 월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아들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평생을 바쳐 희생했던 것처럼 늙어서까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마르지 않는 샘물로만 나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훈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놓을십니다.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놓을십니다. 돌아온 것은 엄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라는 차가운 비난과 함께 끊어진 전화 소리였습니다. 나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퇴근길에 갖고 온 붕어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그녀는 내 붉어진 눈시울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어두운 복도에 할머니 넘어지신다며 밝은 센서 등을 직접 사다 달아주었고, 어린 부부는 주말마다 마당에 잡접 사다 달아주었고, 피를 나는 자식은 돈을 요구하며 등을 돌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은 나의 슬픔을 먼저 읽고 따뜻한 온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곁에서 곤히 잠든 아보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호적부상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발소리, 마당에서 나누는 사소한 인사,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기는 아보기가 있기에 나의 노년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겨울바람이 창가를 스치지만 내 방의 작은 스탠드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진 파도를 넘어 여기까지 온 밖이란 이제야 비로소 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낡은 산층 집은 이제 나의 요새이자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써 내려갈 따뜻한 기록의 장소입니다. 혹시 당신도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하늘은 결코 우리를 외로움 속에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온기가 당신의 시린 마음을 반드시 안아줄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반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실버스토리, 노년의 집에서 박계란이었습니다.